그럼 이제 다음 물건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등기 권리라고 되어 있죠. 등기 권리. 여기 김외 1인으로 되어 있죠. 부부가 공동 명의로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2분의 1, 2분의 1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권자는 국민은행입니다. 근저당을 설정했던 그 시기는 2002년도 8월 14일입니다. 8월 14일. 여기 구선생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전입신고 날짜가 2016년도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분은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세대조사 원본을 봤더니 여기 99년 8월 4일 날 최땡땡이라는 분이 계시고 2016년도 1월 19일 날 구땡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2016년도 1월 19일 그러면 요분은 일단은 말소기준 등기보다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죠. 빠르죠. 일단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법원 서류를 볼게요. 근저당이 2002년도 8월 14일입니다. 근저당입니다. 그리고 99년 8월 4일 날 누구누구 이렇게 임차인이 있습니다. 일단은 법원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매각물권 명세서를 먼저 볼게요. 매각물권 명세서에 말소기준 등기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여기 최선시 설정 등기입니다. 2012년도 8월 14일 근저당.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구라는 분만 계시는 거죠. 여기 임차인에 혹시 최시성을 가지신 분이 있나요? 없지요. 그리고 구씨는 2016년도 1월 19일 날 전입신고했죠. 말소기준 등기 날짜, 즉 최선시 설정 일자는 2012년도 8월 14일이고 이분은 대항력이 있나요, 없나요? 그럼 없지요. 그럼 이분은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요 최시성을 가진 요 분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분은 임차인이란 얘기입니까?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입니까? 임차인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지지옥션에서 권리 분석해 놓은 것 중에 보면 최땡땡 외 일명 이렇게 되어 있었죠. 이분이 소유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원의 다른 서류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당사자 내역서입니다. 당사자 구분이라고 되어 있죠. 요건 이해관계인들을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채권자나 혹은 채무자나 혹은 임차인이나. 요 임차인은 구시성 가지신 분 한 분이에요. 혹시 임차인 중에 최시성 가지신 분이 있나요? 없지요. 없습니다. 근데 채무자 겸 소유자에 최시성을 가지신 분이 계시네. 소유자나 채무자는 권리 분석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 빚을 썼거나 담보를 제공하신 분들이잖아. 그럼 그분들은 권리 분석 상대방이 아닙니다. 현황조사서 가겠습니다. 현황조사서는 집행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여기 봤더니 점유관계는 미상인데 우편함에 명의의 우편물이 다수 있음. 근데 라는 분이 아까 그 매각물권 명세서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럼 그냥 배제하시면 돼. 그리고 나서 쭉 봤더니 구직 및 채무자 겸 소유자 이분이실 가능성이 크네. 그죠? 이분이실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권리분석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마지막으로 법원 문건 접수 내역에서 문건 처리 내역보다 중요한 게 송달 내역입니다. 송달 내역. 만약에 임차인이 있다면 요 송달 내역에 임차인으로 기록을 해야 됩니다. 요 안에 임차인이라고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임차인은 누구만 임차인입니까? 여기 계시네요. 여기. 그죠? 요 분만 임차인입니다. 그러면 요 분은 임차인이라는 얘기가 아니죠. 예, 아닙니다. 그러면 매각물권 명세서 다시 보겠습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 여기 있습니다. 예, 구재영님은 여기 계시고 이분은 대항력이 없죠. 최땡땡이라는 분은 소유자 및 채무자, 소유자 겸 채무자입니다. 권리분석 대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등기부 등본에는 이분이 소유자로 되어 있지요. 예, 소유자죠, 소유자. 그러면 이 물건도 권리분석이 아주 간단한 일반적인 물건이란 얘기죠. 감정가는 20억입니다. 잠실 주공 5단지입니다. 5단지. 20억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입찰자가 없었다는 얘기겠죠. 1차 때 16억까지 빠졌네요. 16억까지 빠지고 지금 현재 거래되는 금액 2018년도
2019년도 8월 달에 2층이 2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20억에. 이 잠실 주공아파트 얼마까지 갈까요? 얼마까지? 얼마까지? 그 며칠 전에 뉴스가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반포동 그리고 여기 뭐 대치동 이렇게 해서 반포동에 59제곱미터일 겁니다. 59제곱미터. 요게 22억 4천. 그리고 대치동에 85제곱미터. 요게 27억 2천인가?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평당 약 9,200만 원입니다. 네, 평당 9,200. 그것도 평형으로 따졌을 때 9,200. 전용면적으로 따지면 어기는 없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잠실 주공은요?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50층 올라가면 30을 주지 않겠어요? 이 금액은 너끈히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남는 장사라는 얘기죠. 지금 사도. 지금 신분으로 들어가도 괜찮다는 한번 유찰됐으니까 최저 매각 금액 거기에서 그 사이를 쓰셔야 되겠죠. 그 사이를. 근데 이런 거 왜 유치원했을까요? 워낙에 덩어리가 커서요. 대출 덩어리도 크고 대출도 많이 안 나오고 LTV, DTI, DSR 규제까지 다 받으니까. 전세 만약에 본인이 자본력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그냥 그렇죠. 그냥 사셔야 돼. 예. 20억 언저리에서도 사는 게 남는 장사예요. 지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말소기준 등기 이제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압류, 가로, 양가로, 가압류, 저당, 양가로, 근저당, 담보가등기는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저당권으로 본다.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이렇게 6가지입니다. 6가지.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선순위 전세권. 요게 선순위 전세권입니다. 선순위 전세권. 요 전세권이라는 놈은 즉 2012년도 8월 31일 근저당입니다. 요 근저당인데 요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010년도 뭐 1월 6일 날이에요. 그러면 소위 말하는 말소기준 등기보다 전세권 설정 날짜가 빠르죠. 네. 그러면 얘는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낙찰자가 떠안아야 될 권리예요. 즉 낙찰 보증금 외에 추가로 이 전세권자의 보증금도 역시 떠안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 전세권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얘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즉 이 이후에 요 안에 있는 모든 권리도 역시 소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일정한 조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가 전세권이 건물 전체에 대하여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건물 전체입니다. 즉 등기부등본 전체. 등기부등본 전체에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세권자가 배당을 신청한 경우 나 그냥 배당 받고 나갈게.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아까 담보권 실행 중에 근저당 말고 전세권도 있었죠. 전세권도. 그죠? 그 전세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텍스트로 기억하시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바꿨습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조건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인가요? A의 전세권은? 아니죠. 부분이죠. 부분이면 이 A의 전세권은 말소기준 등기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안 됩니다. 첫 번째 조건부터 충족을 못하니까. 두 번째로 갑니다. 단독 다가구 근린주택 그냥 상가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업용 건물
건물 전체 전세권 설정을 한 거죠. 하고 이 전세권자가 배당을 요구했거나 혹은 임의경매를 신청했다고 하면 B의 전세권은 말소 기준 등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림으로 갑니다. 이걸 소위 말하는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공공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파트,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텔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 여기 한 405호라고 가정을 할게요. 405호. 그럼 405호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을 한 걸로 봅니다. 쟤는 등기부등본을 딱 떼면 405호에 대해서 전세권 누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건물 전체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한 거죠. 그리고 얘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한다면 그러면 요 C의 전세권도 말소 기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굳이 따져 보실 필요가 없어. 뭘 보시면 될까요? 최선순위 설정 일자에 전세권이 표시되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매각물건 명세서 보면 나오지 뭐. 네.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일자를 딱 뗐을 때 전세권이 들어가 있으면 아 전세권이 말소 기준 등기구나. 근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요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등기에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라고 되어 있고 그 앞에 전세권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요. 말소 기준 등기, 즉 최선순위 설정 등기가 근저당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접수 날짜가 빠른 전세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는 말소 기준 등기가 아니죠. 아니면 이건 누가 물어줘야 된다고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고요. 그냥 매각물건 명세서 보시면 다 나와 있어. 굳이 이거 안 따져봐도 돼요. 이거. 그냥 책에만 저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 뿐이지. 아, 요게 단독 다가구 근린 상업용 건물입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 다가구도 호수가 있잖아요. 호수 구별을 해놨잖아요. 호수 구별을 해놨는데 걔는 건물 전체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해놓은 거잖아요. 일부에 대해서만. 근데 얘는요. 공동주택은요. 각 호수별로 등기가 따로 되어 있죠. 얘는 따로 안 돼 있잖아요. 한 덩어리로 되어 있고 얘는 따로 되어 있고. 네. 네. 다가구에 그러면 전세권 일부만 할 수 있어요? 네, 그럼요. 할 수 있죠. 다가구에도 할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어요.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근데 제가 임대인이면 저는 안 해줍니다. 네. 결단코 안 해줍니다. 제가 해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 임대인 입장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건 임차인 상황이지 임대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요즘에는 전세권에 대한 융자를 해주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보증을 해주죠. 네, 전세 보증금에 대한 융자를 내서 전세권으로 네.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 그 전세권은 이 등기부 등본에 기입이 되나요? 은행에 설정이 돼 있습니다. 설정을 임대인하고 약속을 하시면 네. 그럼 그때는 해줘야 예를 들어 되죠. 임차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인하고 전세 계약을 하는데 이 임차인이 계약 당시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해주세요라고 했을 때 임대인이 오케이 하면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표시가 돼요. 근데 오케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이 말소 기준 등기가 왜 이렇게 중요시 여겨지느냐. 첫 번째가 말소 기준 등기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건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아까 그 최선순위 설정 등기 있었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최선순위 설정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면 대항력이 있는 거죠. 대항력이 있으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말소 기준 등기보다, 즉 최선순위 설정 등기보다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가 늦어요. 혹은 같아요. 그러면 둘 다 대항력이 없지요. 대항력이 없으면 낙찰자가 인수할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예. 그만큼 말소 기준 등기, 최선순위 설정 등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의미는 낙찰 받은 뒤 해당 경매물건에, 해당 경매사건 물건에 거주하는 소유자, 채무자
혹은 제3 점유자 혹은 불법 점유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명도 방법에서 차이가 나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요. A라는 사람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전입신고 날짜는 당연히 빠릅니다. 뭐보다? 말소기준 등기보다. 그리고 얘가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그리고 얘가 배당도 신청을 했습니다. 배당까지도. 그러면 무슨 권리가 생긴다고 했죠? 우선 변제권이죠. 우선 변제권. 예, 우선 변제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A가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전부 다 배당을 받는다고 하면 전액 배당이죠. 전액 배당. 예, 전액 배당입니다. A는 뭐도 있죠? 일단 전입신고 날짜가 빠르면 대항력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신청까지 하면 얘가 우선 변제권도 있고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갖는데 A가 보증금이 1억 원인데 1억 원을 다 배당받아가요. 즉 자신의 보증금을 전액 다 배당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자기가 배당받고 나가겠다는 의사표시 한 거죠. 낙찰자가 인수할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A가 보증금이 1억 원인데 배당에서 8천만 원만 배당을 받고 요 마이너스 2천은 미배당이에요. 요거는 배당을 못 받았어. 예를 들어 임차인이 2천만 원 배당을 못 받은 건 여전히 A는 뭘 가지고 있죠? 대항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요 2천만 원 누가 물어줘야 돼? 낙찰자가.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전입신고 날짜에 따라서 내가 인수할 건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고 또 하나는 요 사람이 대항력이 있지만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아 가면 낙찰자가 추가로 물어줄 돈도 없고 협의만 잘해서 이사날짜 협의 잘해서 내보내면 되죠. 근데 이 사람이 2천만 원 배당을 못 받으면요. 어떡하죠? 그냥 2천만 원 주고 내보내면 돼요. 그런데 A가 야 내가 나가기 전에 2천만 원 먼저 해줘 라고 했더니 낙찰자는 네가 나갈 때 내가 해줄게. 서로 못 믿는 거죠. 그럼 그냥 합의서 쓰시면 돼. 합의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도 못 믿으면 그래도 예를 들어 임차인이 안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2천만 원 공탁하셔야지 뭐. 공탁한 사실에 대해서 법원이 통지하고 그 사람이 찾아가면 그때부터는 뭘 할 수 있다. 이를 상대로 해서 인도 소송, 건물 명도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어. 요거는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야. 그러면요. 이사비용으로 협의. 이사비용으로 협의가 안 되면 개고. 개고해서도 안 되면 강제 집행. 이렇게 가시면 되죠. 그러면 개고를 하기 전에 그냥 개고는 못 하잖아요. 뭘 할까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을 상대로 혹은 소유자나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낙찰 대금을 납부함과 동시에 해당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그런 청구를 법원에다 하셔야 돼. 그게 바로 인도 명령 신청이에요. 낙찰 대금, 대금 납부와 동시에 진행. 여러분들 내용 증명서 발송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그러면 제가 발송인이 되고 피발송인이 되고 우체국이 하나 보관하죠. 인도면허 신청을 제가 법원에다 하면 저는 신청인이죠. 그 피신청인은 소유자나 채무자나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되겠죠. 그리고 법원이 하나 또 보관. 그래서 요 인도면허 결정문이 나고 이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이 되면 그 송달 내용을 가지고 요 인도면허 결정문과 송달 증명원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다. 그때부터 개고 그리고 강제 집행. 그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렇게. 그런데 보통 이렇게 내가 보증금을 받고 나가겠다고 의사표시한 대항력 있는 임차인들하고 인도소송까지 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냥 다 협의하고 끝내지. 문제는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그나마 보증금을 일부라도 가져가면 상관없죠.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할 금액도 없고
또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아 가니까 이사비용을 지급할 이유도 없고, 근데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하는 임차인이거나 혹은 소유자나 채무자는 그냥 배째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일단은 여러분은 첫 번째 협의, 전용 면적 3.3제곱미터당 10만 원으로 협의 이렇게 하시고, 협의가 안 되면 그때 가서 개고 강제 집행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개고하고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 않아요. 보통 다 협의하시는 거지. 유능한 변호사는 뭐죠? 거기까지 가지 않아요. 재판까지. 그냥 조정해서 끝내고 말지. 그래서 우리는 협의해서 끝내셔야 돼. 협의해서.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등기부 등본상의 권리. 조금 전에 말소 기준 등기보다 먼저 접수된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이건 낙찰자 인수상이라 그랬죠. 접수 날짜가 빠르니까. 낙찰 받았는데 제가 낙찰되고 왜 추가로 인수해야 될 권리가 생겼어. 그럼 이런 건 입찰 차별을 처음부터 하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요게 매각, 물건, 명세서, 명세표에 최선희 설정 등기에서 2012년도 8월 31일 근저당 이렇게 써 있습니다. A의 전세권입니다. 전세권. 혹은 뭐 지상권입니다. 혹은 뭐 지역권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권리들이 있겠죠. 접수 날짜가 빠른 권리들이. 그러면 접수 일자가 말소 기준 등기 일자보다 빠르죠. 빠르다. 빠르면 얘는 원칙상, 이건 대항력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원칙상 낙찰자가 낙찰되고 왜 추가로 인수할 권리가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인수할 권리가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접수 날짜가 빠르다는 거죠. 접수 날짜가 빠르다. 그거를 선등기, 등기부 등본상에 먼저 접수된 등기. 그러면 얘는 낙찰자 인수사항이라고요. 그럼 대표적인 게 여기서 얘기하는 전세권,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지상권, 선순위 지역권. 지상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역권도 역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지상권이 있고 지역권이 있고 전세권이 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선순위 매매, 예약, 뭐 가등기, 그 다음에 뭐 선순위 가처분도 여기다 넣겠습니다. 가처분. 뭐 이런 등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말소 기준 등기보다 접수 날짜가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원칙은 무조건 낙찰자 인수사항입니다. 무조건 낙찰자 인수사항. 근데 아까 예외가 하나 있었죠. 뭐가 예외가 있었죠? 요 전세권인데 요게 선순위인데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얘가 말소 기준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만 예외 조항이겠네. 그죠?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얘가 말소 기준가 되는 예외입니다. 이쪽은 넘어갈게요. B의 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근저당권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압류가 될 수도 있고 가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말소 기준 등기보다 최선시 설정 등기보다 접수 날짜가 늦은 겁니다. 늦어요. 그러면 얘는 접수 날짜가 늦는 거죠. 접수 일자가 늦음. 접수 일자가 늦습니다. 그럼 얘는 후등기라고 얘기합니다. 후등기. 그럼 원칙은 뭐냐? 원칙은 낙찰자 인수사항일까요? 소멸사항일까요? 소멸사항입니다. 소멸사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예외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가. 즉
말소기 전등기가 중요한 이유는 말소기 전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 선등기 요걸 내가 인수할 건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 후등기 내가 인수할 건지 인수하지 않아도 되는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소기 전등기 1번, 2번, 3번만 기억하고 나시면 권리 분석의 약 90% 이상은 해결이 됩니다. 나머지 10%는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럼 말소기 전등기 의미 첫 번째 거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소기 전등기 의미 첫 번째 거를 보면 임차인의 보증금, 말소기 전등기 일자하고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을 비교하는 게 말소기 전등기 의미 첫 번째 겁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인수, 소멸의 판단 기준이 되고 낙찰자가 낙찰받은 후 낙찰 대금 외에 추가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 즉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말소기 전등기를 기준으로 임차인의 전입일이 빠르면 낙찰자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밑에 보겠습니다. 요 밑에 보시면 말소기 전등기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있죠. 말소기 전등기. 매각물건 명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에 봤더니 최선수익 설정 일자에 2012년도 8월 31일 우리은행 근저당, 이 우리은행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이라고만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근저당의 효력은 당일날 즉시 발생하겠죠. 등기소 업무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 또는 18시입니다. A 보겠습니다. A의 전입신고 날짜가 2012년도 8월 30일 날입니다. 그러면 A의 대항력은 8월 31일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할 겁니다. 즉 오전 9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하고 얘는 0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니까 9시간이 A가 빠르죠. 그러면 대항력이 있습니다. B로 갑니다. 2012년도 9월 4일날 전입신고했습니다. 대항력 발생 시점은 9월 5일 오전 0시. 당연히 대항력은 없지요. C 임차인 2012년도 8월 31일 전입신고했습니다. C의 대항력 발생 시점은 9월 1일 오전 0시 또는 8월 31일 24시입니다. 여기는 8월 31일 늦어도 오후 6시, 즉 18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는요, 24시에 효력 발생이죠. 6시간 늦습니다. 그러면 C도 대항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수익 설정 일자, 즉 말소기 전등기 요 설정 날짜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 임차인의 전입신고 날짜 요걸 비교하는 게 권리 분석입니다. 이게 말소기 전등기 의미 첫 번째 거. 여기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입니다. 있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요거. 이를 정리하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 즉 점유를 시작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나면 둘 중 늦은 날 2일 오전 0시, 다음 날 오전 0시에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예시 1월 4일 날 주택을 점유하고 1월 4일 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늦은 날이면 1월 4일이죠. 다음 날 오전 0시면 1월 5일 오전 0시가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시 1월 4일 날 주택을 점유하고 1월 9일 날 전입신고했습니다. 그러면 전입신고 날짜가 늦지요. 둘 중 늦은 날 2일 오전 0시, 1월 10일 오전 0시가 됩니다. 세 번째 갑니다. 1월 4일 날 전입신고는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고 대신 주택의 점유를 늦게 했습니다. 그러면 둘 중 늦은 날 2일 오전 0시, 1월 10일 오전 0시가 정답인데 이 주택의 점유 날짜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인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입신고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실무상에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실무상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그게 문제네요. 주인 누구라든지. 이거요? 확인이 안 됩니다. 확인이. 임차인이 자기가 권리신고를 정말로 점유 날짜를 이렇게 했다라고 해서 매각물건 명세서에 명시가 되면 그건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이건 굉장히 자의적인 거예요. 그래서 점유 날짜로 보시면 안 됩니다. 실무에서는 그냥 공적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전입신고 날짜로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다가고 있을 때 두 사람이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날짜가 똑같은 날 올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요. 그때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떤 순서요? 그것도 네. 최선식 설정 일자하고 같이 정리해야죠. 같이. 접수 시. 아, A, 네. B 네. 둘 다 임차인인데 네. 각각으로 전입신고했다. 같은 날. 네. 2012년도 예를 들어 8월 4일 날 전입신고했고 네. 얘도 2012년도 8월 4일 날 전입신고했다. 네. 근데 주택 하나에? 네. 주택 하나에? 아니, 아니면 A 여기 뭐 101호 여기는 다가. 여기는 102호 네. 이런 식으로 네. 네. 예 그러면 다 8월 5일 오전 0시 8월 5일 오전 0시 그리고 날짜가 같죠. 안분 배당 채권에게 비례해서 배당 순서는 그렇게 정합니다. 최선순위 설정 일자보다 둘 다 빠르면 둘 다 낙찰. 대항력이 있죠. 다 물어줘야 됩니다. 예. 배당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면 다 물어줘야 되고 아예 배당 신청을 안 했다고 하면 그 보증금을 다 물어주셔야 되는 거고 인수사항이 되는 무조건 인수사항인 거죠. 임차인이 배당 신청을 했다는 얘기는 배당을 받고 임대차를 깨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나가겠다는 의사표시라고요. 나가겠다는. 그래서 이 빨간색 밑에 보시면 보통 점유율 시점은 경매 참여자가 알 수 없지만 임차인이 임의 기재가 많습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점유일자를 기재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점유일자는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입신고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즉 공적 정보 기록이 되잖아요. 등본, 초본이나 전입세대 연락, 내역서 확인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만 판단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